네, 기준금리는 동결됐는데 서울 집값은 또 불안불안하고요. 대구에서는 막 수억 원씩 할인 분양을 한다고 하고 한국 경제랑 부동산 시장 이거 정말 다른 신호가 막 나오네요. 예, 맞아요. 완전히 상반된 모습이죠. 오늘 이 복잡하게 얽힌 상황 저희랑 같이 한번 좀 깊이 이 흐름을 청취자 여러분께서 좀 명확하게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하고 감 잡으실 수 있게 저희가 핵심만 딱 뽑아서 재밌게 한번 풀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럼 제일 큰 그림부터 봐야겠죠? 한국은행 결정부터 시작할까요? 네, 그러시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에서 또 동결했어요. 이게 벌써 세 번째 연속 동결인데. 네, 3번 연속이죠. 사실 뭐 시장에서는 10월쯤이면 그래도 좀 인하 신호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살짝 있었던 것 같은데요. 맞아. 기대감이 좀 있었죠. 성장률은 둔화되고 있으니까 경기 생각하면 내려야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결한 건 결정적인 이유가 한 2가지로 보입니다. 그게 뭘까요? 일단 다시 좀 들썩이는 수도권 집값, 이거 부담스럽고요. 또 하나는 원달러 환율, 이게 심상치 않게 오르는 거죠. 환율. 네. 실제로 지난 8월 금통위 하고 나서 한 달 만에 환율이 35원이나 올랐거든요. 이게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아시다시피 수입 물가가 오르니까 물가 불안을 또 자극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잡히나 싶었던 물가가 다시 튈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창용 총재도 지금 섣불리 금리 내렸다가는 부동산이랑 외환 시장이 같이 불안해질 수 있다. 이렇게 아주 신중한 입장을 보였어요. 이건 뭐 경기 부양보다는 금융 안정을 일단 우선하겠다. 이런 메시지로 봐야겠죠. 특히 이창용 총재가 그 발언, 서울 수도권 집값이 소득에 비해서 너무 높다. 이게 장기적으로 경제성장 잠재력 갉아먹는다. 이렇게 꽤 세게 비판했던 게 기억에 남아요. 맞아요. 그 발언이 상당히 좀 이례적이었죠. 단순히 시장 과열이다. 이걸 넘어서 이게 구조적인 문제라는 인식이 담겨 있는 거죠. 네. 부동산이 이제 뭐랄까 사는 곳 이상의 의미가 돼버린 거잖아요. 자산 증식 수단이 되면서 불평등을 더 키운다. 이런 우리 사회의 오래된 고민을 중앙은행 총재가 직접 딱 짚은 거죠. 통계를 보면 이게 더 와닿더라고요. 그렇죠. 한국부동산원 자료 보니까 10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값이 0.5% 올랐고 뭐 성동구, 광진구, 강동구 이런 데는 일주일에 1% 넘게 올랐다면서요. 네, 거의 역대급 상승률이라고 하더라고요. 과천, 분당 이런 데도 그렇고요. 이게 소위 영끌, 갭투자 이런 게 다시 늘면서 규제 발표 직전에는 막 신고가도 나오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이런 판에 하나니 금리를 내린다. 이건 뭐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격이 될 수 있으니까요. 동결 말고는 사실 선택지가 좀 없었을 거예요. 이 총재가 통화 정책이 시장에 불붙이는 역할은 안 하겠다. 딱 선 그은 것도 그런 맥락이고요. 그렇다면 금리 인하는 언제쯤이나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방향은 뭐 인하 쪽이라면서도 이렇게까지 신중하면 시점이 계속 뒤로 밀리는 느낌인데요. 네, 증권가에서는 이제 뭐 사실상 내년 상반기는 되어야 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빨라야 1분기 말 아니면 2분기. 근데 아시다시피 뭐 미국이랑 중국 문제도 있고 전 세계 경기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변수가 너무 많아서 딱 잘라 말하기는 좀 어렵죠. 하긴 뭐 예측이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네요. 금통위 내부 분위기도 좀 달라졌어요. 지난 8월에는 위원 6명 중에 5명이 3개월 안에 내릴 수도 있다. 이런 쪽이었는데 이번에는 4명으로 줄고 오히려 동결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1명에서 2명으로 늘었거든요. 오히려 매파적인 목소리가 좀 더 커졌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큰 방향은 인하 쪽으로 가더라도 속도 조절은 아주 신중하게 하겠다는 거죠. 이 총재가 물가 급등 가능성은 좀 낮게 보지만 뭐 자산시장 버블에 대해서는 AI 산업 이런 데 일부 거품은 있어도 우리 증시 전체가 과열은 아니다. 이렇게 또 선을 그었거든요. 결국 이번 결정의 핵심은 이거 같아요. 집값 안정되는 거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금리 인하 서두르지 않겠다. 네, 한국은행의 고민이 참 깊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느니 서울 수도권 과열을 막 누르려고 애쓰는 동안에요. 정말 완전히 반대편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바로 대구죠. 네, 대구. 여긴 정말 다른 세상이라면서요. 네, 서울이랑 비교하면 정말 극과 극입니다. 대구는 몇 년 전에 분양가 높게 책정해서 공급했던 아파트들 있잖아요. 이게 대규모로 미분양이 쌓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 수억 원씩 그냥 파격적으로 할인 분양하는 단지들이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게 10월 중순 자료인데 공식적으로 할인 분양 중인 곳만 29곳이 넘어요. 29곳이 넘게 수억 원씩 할인이요? 네, 실제로는 더 많을 수도 있고요.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거죠.
와, 대표적인 사례 몇 개만 들어봐도 감이 올 것 같은데요? 정말 상상 초월하는 조건들이에요. 예를 들면 그 수성구 황금동에 힐스테이트 황금역 리저브라고 있는데 여기는 일반 분양에서 95% 이상 미분양이 났대요. 95%요? 거의 다 안 팔렸네요. 그렇죠. 그러자마자 바로 할인을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뭐 계약금 일부 돌려주는 정도였다가 나중에는 분양가 10% 깎아주고 9천만 원어치 옵션 그냥 공짜로 주고 와, 사실상 다 합치면 한 2억 원 가까이 혜택을 주는 걸로 광고를 했어요. 원래 분양가가 8억 중반에서 9억 중반이었으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2억. 분양가 대비 할인율이 엄청나네요. 네. 그리고 여기서 마피라는 말도 자주 나오는데 마이너스 프리미엄이요. 아, 들어봤어요. 분양가보다 싸게 파는 거. 맞아요. 기존 계약자들이 손해보고 그냥 던지는 거죠. 이런 매물도 막 나오고 있고요. 2억 원 혜택의 마피까지 건설사들 정말 필사적이네요. 다른 데는 또 어떤가요? 뭐 더 파격적인 것도 있어요? 그럼요. 그 수성구 파동의 수성 포레스트 스위치엔이라는 곳은 입지나 뭐 단지 배치 이런 문제 때문에 최초 계약률이 거의 0%였다고 하는데요. 0%요? 한 명도 계약 안 했다고요? 거의 그 수준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5천만 원 할인해주고 유상 옵션 공짜로 주는 건 기본이고요. 심지어 2년 거주 후 환매 조건까지 내걸었어요. 환매 조건. 그건 뭐예요? 말 그대로 2년 살아보고 마음에 안 들거나 집값이 더 떨어질 것 같으면 건설사가 다시 사주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건설사가 다시 사준다. 와, 이건 정말 얼마나 절박하면 저런 조건까지 나올까요? 그렇죠. 또 서구 내당동의 반고개역 트루지오는 지하철역 바로 앞인데도 분양가가 너무 비싸다. 이런 비판이 많았거든요. 결국 2억 원 가까이 할인하고 페이백도 주고 잔금 유예까지 해주고 있어요. 그렇게까지 하는데도요? 그런데도 여전히 비싸다는 인식이 있어서 그런지 계약률은 별로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와, 환매 조건까지 나왔다니 진짜 놀랍네요. 다른 곳들도 비슷한가요? 네, 이게 뭐 특정 단지 몇 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더 심각한 거예요. 중구의 힐스테이트 동인 더스카이는 분양가보다 1억 4천만 원 낮은 마피 매물이 나왔다고 하고요. 동대구 푸르지오 브리센트도 마피 폭에 1억 넘어가고 이제는 뭐 마피가 흔한 일이 됐어요, 대구에서는. 1억 넘는 마피가 흔하다고요? 네, 심지어 입주한 지 2년 넘은 수성구 CG 라운 프라이빗이라는 곳은 대구에서 거의 처음으로 할인 분양했던 단지 중 하나인데 계속 할인을 해도 아직 미분양이 남아서 최근에 기존 계약자들한테 9천만 원 정도 혜택을 소급 적용해 주는 걸로 합의까지 했대요. 기존 계약자들 반발이 엄청났겠네요. 그렇죠. 달서구 롯데캐슬 센트럴스카이나 빌리브 라디체 이런 곳들도 계약률이 너무 안 나오니까 뭐 15%, 16% 할인한다 이런 광고 계속하고 있고요. 허허. 그러니까 뭐 페이백, 잔금 유예, 옵션 공짜, 중도금 무이자, 직접 할인, 가격 보장, 심지어 환매 조건까지 건설사들이 쓸 수 있는 카드는 지금 다 꺼내고 있다고 봐야 돼요. 야, 서울 과열곡절은 하는이랑은 정말 온도 차이가 너무 극명하네요. 대구 건설사들은 진짜 생존을 걸고 싸우는 느낌입니다. 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극단적인 상황, 서울의 이 뜨거움과 대구의 이 차가움, 이게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 현상 밑에는 그럼 뭐가 있는 걸까요? 박은정 감정평가사 분석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박은정 평가사가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는데요. 이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결국 빚이 있다는 겁니다. 빚이요. 네, 특히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가처분 소득 대비 200% 수준이라는 거. 이게 미국은 100% 정도거든요. 2배나 되는 거죠. 2배. 정말 많네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집값 오르던 경험 있잖아요. 그리고 초저금리 때 돈 엄청 풀렸었고요. 거기에 기대서 실제로는 현금화하기 어려운 평가 이익, 뭐 일종의 사이버머니 같은 거죠. 그것만 보고 그냥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냥 장부상으로만 올라있는 가격을 보고 있다는 거네요? 네. 근데 이제 대출 규제는 강화됐고 금리는 올랐고 그 가격에 실제로 팔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흔히들 말하는 공급 부족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 이 논리는 어떻게 보세요? 박 평가사 분석에 이것도 있겠죠. 네, 박 평가사는 좀 장기적으로 보면 공급 부족 논리는 사실 좀 약하다고 봐요. 인구는 줄고 있고 특히 서울 인구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늘어나는 1인 가구가 비싼 아파트의 주된 수요층이라고 보긴 좀 어렵고요. 정부가 발표하는 뭐 3기 신도시 이런 공급 계획도 대부분 과거 계획 쭉 이어져 온 거고 시간이 걸릴 뿐이지 결국엔 공급 물량으로 나올 거다 이렇게 분석하더라고요. 하긴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죠. 물론 뭐 단기적으로 시장 심리를 좀 안정시키려면 눈에 보이는 공급 확대 신호가 필요한 건 맞다. 이 점은 또 인정하고요.
그리고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이라고 불리는 거, 부동산 PF 문제요. 이거 아직 안 끝난 거죠? 네, 전혀요.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고 오히려 더 꼬이고 있다고 봐야죠. 박 평가사 분석에 따르면 한 210조 원 규모로 추정되는 이 부동산 PF 부실 위험이요. 그냥 시장 회복되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감 속에서 만기 연장으로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만기 연장이요? 네. 심지어 내야 할 이자까지 원금에 그냥 합쳐서 만기를 늘려주는 방식까지 쓰면서요. 이게 사실상 폭탄 돌리기죠. 이자를 원금에 포함시킨다고요? 와. 네. 기존에 문제 있던 사업장 정리도 잘 안 되는데 새로 연체되는 건 계속 늘고 있거든요. 전체 PF 연체율이 4% 넘었고 특히 저축은행은 20%대, 새마을금고도 8%대까지 올랐어요. 20%요? 저축은행은 정말 위험한 수정인데요. 그렇죠. 금융기관들은 당장 이걸 한 번에 터뜨릴 순 없으니까 그냥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손실을 조금씩 털면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아까 길게 설명해 주신 대구의 그 대규모 할인 분양, 이게 바로 이 피에트 문제랑 직접 연결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현금 흐름이 딱 막힌 시행사나 건설사들이 당장 PF 대출 갚으라는 압박을 받으니까 손해를 보더라도 일단 물량 팔아서 현금부터 만들자, 이런 절박한 움직임인 거죠. 다른 기사들 봐도 부용이나 반도 유보라 같은 중견 건설사들이 전국적으로 1억 넘게 할인 분양한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다 비슷한 맥락으로 봐야 합니다. 원룡총약연구소 박지민 대표건설처럼 애초에 분양가가 너무 높았던 게 문제였고 이제 와서는 악성 미분양으로 계속 들고 있느니 손해보더라도 빨리 팔아서 끝내는 게 낫다, 이런 판단을 하는 거죠. 박은정 평가사가 시장 붕괴 가능성 경고하면서 제시한 5가지 신호 중에 이런 내부 요인 말고 외부 충격 변수도 있었잖아요. 이 부분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특히 환율 문제가 이게 진짜 심상치 않아요. 코로나 이후에도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를 그냥 쉽게 넘나들고 1,500원대 간다는 말까지 나오잖아요. 네, 불안하죠. 이게 어쩌면 우리가 가진 외환 보유고를 써가면서 겨우겨우 환율 방어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 거기다 미중 갈등, 우크라이나 전쟁, 각자 자기 나라만 챙기는 분위기. 이런 불안정한 국제 상황 속에서 한국 경제는 사실 작은 충격에도 크게 흔들릴 수 있는 좀 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박 평가사 경고처럼 위기를 감당하려면 빚이 없어야 하는데 빚이 너무 많다는 게 핵심인 거예요. 혹시라도 예상 못한 외부 충격이 딱 터졌을 때 이 과도한 빚 때문에 충격을 흡수할 힘, 완충 능력이 우리 경제에 너무 부족하다는 거죠. 아, 정말 여러 가지 위험 요인이 얽혀 있네요. 네. 자, 오늘 저희가 한국은행의 이 신중한 금리 동결 배경, 그리고 아직도 뜨거운 서울 수도권 집값, 또 이와는 정말 극과 극으로 추운 겨울을 맞은 대구의 대규모 할인 분양 사태, 그리고 이 모든 현상 밑에 깔린 가계부채와 부동산 PF라는 거대한 위험까지 좀 깊이 파고들어 봤습니다. 네, 이게 정말 그냥 남의 얘기 혹은 경제 뉴스 속 숫자가 아니잖아요. 청취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대출이자 부담, 또 갖고 계신 자산 가치의 변동, 그리고 우리 사회의 전체의 경제 안정성하고 바로 연결된 문제입니다. 맞아요. 이렇게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는 것 같은 시장 신호들 속에서 그 뒤에 작용하는 이런 복잡한 힘들을 이해하는 게 앞으로 올 변화의 파도를 좀 읽고 대비하는 데 중요한 나침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현재 부동산 가치의 상당 부분이 사실 빚하고 아직 실현되지 않은 평가 이익 위에 서 있다는 점, 여기에 인구 구조 변화라는 큰 흐름, 또 예측하기 어려운 외부 충격 가능성까지 이걸 다 생각해 보면요. 만약 수십 년 동안 우리 사회를 지배해온 부동산 불패 신화가 이 현실의 무게를 못 이기고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한다면 과연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날까요? 집값의 정상화 과정이라는 게 설령 아직 느리게 온다고 해도 우리 개인의 삶과 한국 경제 전체에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